보일러실 한쪽,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에서 울고 있던 아이 하나. 그날 이후 이 남자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며 야간 근무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CCTV 불빛 아래서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조용했고 이상할 정도로 기계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 물류단지센터 시스템이 다운되어 차량이 전부 멈춰섰습니다. 모두가 원인을 몰라 서 있을 때 아이 하나가 모니터를 보며 말합니다. 아빠, 저거 시스템이 이상해. 길이 겹쳐. 그 한마디로 멈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천재인가? 왜 이 남자 곁에 있었던 걸까? 곧 아이와 남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책임님, 이번 보고서 명의는 제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제국은 상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1999년 12월 국영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실. 창밖으로는 희뿌연 겨울 하늘이 보였다. 제국은 45살이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알고리즘은 제가 설계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구조조정 명단 나오기 전에 실적 하나라도 더 쌓아놔야죠. 상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윤책임님도 아시잖아요. IMF 터지고 나서 연구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달이면 명예퇴직 대상자 발표됩니다. 지금은 버틸 때예요. 제국은 말이 막혔다. 자동 신호 분산 시스템. 통신망이 과부하 상태일 때 신호를 자동으로 우회 분산시키는 알고리즘.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보고서에 올라간 이름은 자신이 아니었다. 상무님, 이건 아닙니다. 제 연구입니다. 연구소 소속으로 한 연구는 다 조직 거예요. 개인게 어딨어요. 나중에 특허 나오면 공동 명의로 해드리죠.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제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조직 정치에 약한 사람이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사람을 설득하는 일엔 서툴렀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을 뿐이었다. 1999년 1월 연구소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명예퇴직 명단에 윤제국의 이름이 올라갔다. 40대 중반. 재취업도 이직도 쉽지 않은 나이였다. 제국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본인이 조직에 협조적이지 않았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연구소를 나온 제국은 특허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다.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회사 내부 자료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제국의 손에 남은 건 개인 노트뿐이었다. 원고 패소,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제국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600만 원.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전 재산이 날아갔다. 집은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애들 학원비는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줘.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이 벌써 6개월이에요. 당신이 고집 부리는 동안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고집을 부린 것일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 왜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 1999년 7월, 제국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전세 보증금은 아내가 가져갔다. 제국에게 남은 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력은 인정하지만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재취업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다. 업계는 좁았다. 연구소와 소송을 벌인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런 소문이 돌았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쓸모가 없었다. 제국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다. 그는 거기서 밤마다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여다봤다. 신호 분산 알고리즘, 충돌 회피 패턴, 그가 3개월 동안 만들어낸 결과물들. 하지만 이제 그 노트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특허도 인정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제국은 노트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45살. 무너진 천재. 아니, 애초에 천재였던 적도 없었는지 모른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골목. 제국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대리운전 일을 해야 했다. 기술자에서 운전기사로. 그게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여기 주차 관리하는 거 맞죠? 윤제국은 면접관 앞에 앉아 있었다. 2000년 3월 서울 외곽 대형 물류단지 사무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제국은 46살이었다. 네, 출입 통제하고 차단기 관리하는 일입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경력 보니까 통신연구소 나오셨네요. 근데 왜 이런 데 지원하셨어요? 제국은 잠시 말을 멈췄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신용불량자라서, 업계에서 퇴출당해서, 먹고 살아야 해서,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야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근무입니다. 제국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월급은 9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밤에는 물류단지를 지켜야 했다. 물류단지는 거대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 트럭들이 쉬지 않고 드나들었다. 제국의 일은 간단했다. 출입 차량 번호판 확인, CCTV 점검,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그리고 밤새 관제실에 앉아 있는 것. 윤 씨, 처음이죠? 여기 일 별거 없어요. 그냥 화면 보고 있다가 이상하면 보고하면 돼요. 매뉴얼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선배 직원은 두꺼운 파일을 던지듯 건넸다. 제국은 파일을 펼쳤다. 출입 절차, 긴급 상황 대처,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하지만 실제 차량 동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첫 근무날 제국은 관제실 의자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바라봤다. 20개가 넘는 화면. 각각 다른 구역을 비추고 있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입구에서 들어온 차량이 하역장으로 향하고 짐을 싣고 나가는 차량이 출구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3번 하역장으로 가야 할 트럭이 5번 구역으로 들어갔다. 제국은 매뉴얼을 다시 펼쳤다. 하지만 구역별 동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저기 3번 구역 트럭이 5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냥 놔둬요. 기사들이 알아서 해요. 10분 뒤 5번 구역에서 차량 2대가 마주쳤다. 비좁은 길에서 서로 비켜주지 못하고 멈춰 섰다. 제국은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5번 구역 차량 정체입니다. 아, 그것 또 그러네. 나가서 정리 좀 해줘요. 제국은 밖으로 나갔다. 한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다. 두 트럭 기사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제국은 한 트럭을 후진시켜 길을 열었다. 30분이 걸렸다. 관제실로 돌아온 제국은 개인 노트를 꺼냈다. 연구소에서 쓰던 습관이었다. 그는 물류단지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각 하역장까지의 동선, 어느 구역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어느 시간대에 차량이 몰리는지. 윤 씨, 뭐해요? 아, 그냥 동선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제국은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는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다. 어느 트럭이 어느 경로로 움직이는지, 어느 구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연구소에서 신호 분산 알고리즘을 설계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또 그거 하고 있네. 쓸데없이 꼼꼼하기는. 동료들은 제국을 이상하게 봤다. 누구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12시간을 버티고 월급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제국은 달랐다. 기술자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관제실 문이 열렸다. 6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다. 윤 씨 맞죠? 나는 김만배라고 해요. 야간 경비 용역이에요. 오늘부터 같이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배는 관제실 구석 의자에 앉았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제국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함께 보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만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윤 씨,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차량 동선 정리하는 겁니다. 왜요?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요. 미리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거 해봤자 아무도 안 봐요. 나도 젊을 때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윤 씨 마음이니까요. 만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만배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다. 10년 전 큰 싸움 뒤로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자식이란 게 참 묘해요. 키울 땐 내 전부인 것 같다가도 떠나면 남인 것 같고.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도 아이들과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만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2000년이 저물고 2001년이 밝았다. 제국은 여전히 물류단지 야간 관리원이었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밤에는 관제실을 지켰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노트를 보지 않았다.
한파 경보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데 보일러 점검 좀 해주세요. 무전기에서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001년 12월 물류단지에 한파가 몰아쳤다. 윤제국은 47살이었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손전등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밤 2시 제국은 지하 기계실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물류단지 지하는 미로 같았다. 보일러실, 전기실, 배관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제국은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점검표에 체크 표시를 했다.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제국은 고개를 들었다. 보일러 뒤쪽 어딘가에서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보일러 뒤로 걸어갔다. 담요 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제국은 손전등을 비췄다. 담요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담요를 들춰냈다. 아기였다. 생후 1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제국의 손이 떨렸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추위에 붉게 변해 있었다. 제국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이게 무슨...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유한 통과 기저귀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제국은 아이를 안은 채 계단을 올라갔다. 관제실 문을 열자 김만배가 고개를 들었다. 윤 씨, 무슨 일이에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보일러실에 있었어요. 만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유기된 거군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야겠죠. 제국은 아이를 의자에 눕혔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들여다 멈췄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오고 아동보호소로 넘어가고 시설에 보내지겠지. 윤 씨, 왜 안 해요? 신고하면 시설로 가겠죠. 그럼 어쩔 건데요? 우리가 키울 수도 없잖아요.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배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만배의 품에서도 울었다. 만배는 아이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애들이란 게 참 불쌍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버려지고. 만배 씨도 자식 있으시잖아요. 있긴 한데 연락 안 한 지가 10년이에요. 내가 못난 아비였죠. 술 먹고 때리고. 그래서 애가 떠났어요. 당연한 일이죠. 만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아이를 제국에게 건넸다. 윤 씨, 신고하세요. 시설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국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 이 아이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누가 이 아이를 보일러실에 두고 간 걸까? 윤 씨, 내 말 들어요? 네. 시설 보내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도 편하고 애도 일단 안전하고. 그게 맞아요.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배의 말이 맞았다. 신고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전기를 들 수가 없었다.
만배 씨, 윤 씨,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망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만배는 자리에 앉으며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했다. 이거 내 퇴직금이에요. 다음 주면 나 여기 그만둬요. 62살. 이제 더 일 못해요. 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윤 씨가 그 애 키울 생각이면 이거 쓰라고요. 제국은 만배를 바라봤다. 만배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나는 자식한테 못된 짓만 했어요.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애가 떠났죠. 근데 윤 씨는 달라요. 매일 밤 노트에 뭘 쓰는지 봤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꾸준히 하더라고요. 만배 씨, 내가 못한 걸 윤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 키우는 거요. 물론 힘들겠죠. 근데 시설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만배는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렸다. 제국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만배 씨,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요. 만배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국은 만배를 의자에 앉히고 무전기를 들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다. 만배는 들것에 실렸다.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제국을 바라봤다. 윤 씨, 그 봉투, 잘, 말씀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미안해요. 내 자식한테 못해준 거. 구급차 문이 닫혔다. 제국은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다.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국은 전화를 받았다. 김만배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심장마비, 62살. 자식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던 남자의 마지막이었다. 제국은 봉투를 열었다. 500만 원. 만배의 마지막 퇴직금 전액이었다. 그는 봉투를 든 채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이제 울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숨소리만 들렸다. 제국은 천천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윤제국은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6살쯤 된 아이가 함께 있었다. 윤서진입니다. 아버님 성함은요? 윤제국입니다. 어머니는요? 제국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보를 모르시면 일단 아버님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병원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없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국은 지난해 일을 설명했다. 물류단지 지하 보일러실에서 발견한 아이. 경찰 신고와 조사. 생모 찾기 실패. 보호자 지정 절차. 아, 그 케이스시군요. 서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호자 자격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친부 관계는 미확인으로 표기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입양 절차 밟으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키워보려고 합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윤서진.
2000년생. 보호자 윤제국. 그렇게 아이는 법적으로 제국의 가족이 되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책임져야 할 아이였다. 물류단지 관제실은 작았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제국은 그곳에서 서진을 키웠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포기했다. 밤 근무만으로는 돈이 부족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윤 씨, 애를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보호자 신분이 애매하다고요. 그래도 이건 좀. 동료들은 난처해했다. 하지만 제국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진은 관제실 구석에 놓인 요위에서 잤다. CCTV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아이를 비췄다. 김만배가 남긴 500만 원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석 달 만에 200만 원이 사라졌다. 제국은 지출 내역을 노트에 적었다. 하루 2만 원씩 써도 1년을 버티기 어려웠다. 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서진은 대답 대신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나이였다. 제국은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였다. 밤 10시. 밖에서는 트럭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진은 울음이 적은 아이였다. 밤새 트럭 소음이 들려도 잘 깨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CC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제국이 관제실 업무를 볼 때 서진은 화면을 응시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서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옹알이를 했다. 20개 화면 속에서 트럭들이 움직였다. 입구로 들어오는 차, 하역장으로 가는 차, 출구로 나가는 차. 끊임없는 흐름이었다. 2살이 되었을 때 서진은 걷기 시작했다. 관제실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만졌다. 책상 모서리, 의자 다리, 소화기. 모든 걸 손으로 확인했다. 서진아, 그거 위험해. 제국이 말릴 때쯤 서진은 이미 다른 걸 만지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어느 날 제국은 밖에서 고장난 차단기 부품을 주워왔다. 서진은 그 부품을 가지고 놀았다. 장난감보다 더 좋아했다. 3살 무렵 서진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이 많지는 않았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다. 배고파. 화장실. 저거. 제국은 걱정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관제실에서만 자라는 게 문제일까? 하지만 어린이집은 여전히 받아주지 않았다. 보호자 신분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다. 서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괜찮아.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제국은 아이를 안았다. 4살이 된 서진은 제법 무거웠다. 하지만 여전히 작았다. 또래보다 작고 말랐다. 2005년 서진은 5살이 되었다. 제국은 서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 결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성장 곡선 하위 10%에 있습니다. 영양제라도 챙겨 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양제 값이 만만치 않았다. 제국은 자신의 식사를 줄였다. 점심은 컵라면 하나로 때웠다. 저녁은 김밥 한 줄. 서진에게는 제대로 된 반찬을 주려 애썼다. 아빠는 안 먹어? 아빠는 배불러. 거짓말. 서진은 자기 밥을 제국에게 밀었다. 제국은 고개를 저었다. 서진은 울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었다.
서진아, 아빠는 정말 괜찮아. 같이 먹어. 결국 제국은 한 숟가락을 뜬 척했다. 서진은 그제야 밥을 먹었다. 어린아이 치고는 눈치가 빨랐다. 제국은 그게 미안했다. 2006년 서진은 6살이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했다. 제국은 근처 초등학교에 문의했다. 보호자 관계 증명 서류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네. 서류에는 윤제국과 윤서진의 관계가 적혀 있었다. 보호자, 친부 미확인. 학교 행정실 직원은 서류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입양은 안 하신 건가요? 네, 아직입니다. 혹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입학은 허가되었다. 서진은 200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7살. 또래보다 작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담임교사가 상담을 요청했다. 서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요. 네, 집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가정 환경이 복잡한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국은 서진의 상황을 설명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힘드시겠어요. 서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또래와 다르게 자라서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 밤 제국은 서진에게 물었다. 학교 재미있니? 응. 친구는 사귀었어? 아니. 왜? 말 안 해도 돼. 서진은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었다. 트럭들이 움직이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제국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07년 겨울, 서진은 8살이 되었다.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관제실에서 자란 아이. CCTV와 차단기와 트럭 소음 속에서 자란 아이. 평범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게 서진의 전부였다. 제국은 서진을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선택한 아이. 책임져야 할 아이. 서진아, 아빠가 잘해줄게. 응. 짧은 대답.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서진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담임교사가 종이를 내밀었다. 2008년 5월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윤서진은 8살이었다. 작은 책상에 앉아 종이를 받았다. 미로 찾기예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서진은 종이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미로였다. 막다른 길이 여러 개 있었고 올바른 경로는 하나뿐이었다. 교사는 시계를 봤다. 보통 아이들은 5분 정도 걸렸다. 서진은 연필을 들었다. 출발점에서 선을 그었다. 멈추지 않고 그었다. 한 번도 막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 30초 만에 도착점에 도달했다. 벌써 다 했니? 교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틀린 곳이 없었다. 완벽한 경로였다. 그녀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더 복잡한 미로였다. 이것도 해볼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똑같았다. 멈추지 않고 선을 그었다. 40초. 교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진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어? 길이 보여요.
무슨 길? 갈 수 있는 길이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교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윤재국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이 아버님이시죠?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다음 날 재국은 학교를 찾았다. 야간 근무로 수면이 부족한 얼굴이었다. 교사는 서진이 푼 미로 문제들을 보여줬다. 서진이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미로나 블록 문제를 거의 실수 없이 풉니다. 그렇군요. 혹시 특별한 교육을 시키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물류단지 관제실에서 같이 지냈을 뿐입니다. 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관제실이라니.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제국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수학 성적은 어떤가요? 평균이에요. 특별히 뛰어나지도 떨어지지도 않고요. 다만 도형 문제는 잘 풀어요. 그렇다면 공간 감각만 특별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서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립니다. 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진은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혹시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사회성 발달 검사요. 아니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래와 다르게 자라서. 교사는 말끝을 흐렸다. 제국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잘못이었다. 관제실에서 키운 게 문제였다. 어린이집도 친구들도 없이 자란 아이. 당연히 또래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제국은 서진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 어려워? 응. 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여전한 습관이었다. 제국은 화면을 함께 봤다. 트럭들이 입구로 들어와 하역장으로 가고 출구로 나갔다. 서진아, 저 차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응. 3번 입구로 들어온 차는 5번 하역장으로 가. 그리고 7번 출구로 나가. 어떻게 알았어? 매일 봐서. 패턴이 있어. 제국은 놀랐다. 서진은 그저 화면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관찰하고 있었다.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갈까? 2번 차는 1번 입구로 들어왔으니까 4번 하역장. 그 다음엔 6번 출구. 화면 속 트럭이 움직였다. 서진의 말대로였다. 4번 하역장으로 갔다가 6번 출구로 나갔다. 제국은 서진을 바라봤다. 8살 아이가 차량 동선을 외우고 있었다. 서진아,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래? 그림? 응.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려보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은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서진은 물류단지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입구, 하역장, 출구.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는 선을 그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색깔별로 경로가 달랐다. 대단한데. 정확하게 그렸네. 아빠도 그리잖아. 제국은 자신의 노트를 떠올렸다. 맞았다. 자신도 매일 밤 동선을 기록했다. 서진은 그걸 보고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걸 따라한 것 뿐이었다. 2009년 서진은 9살이 되었다. 3학년. 수학 시험에서 평균 80점을 받았다. 나쁘지 않지만 뛰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도형 문제는 100점이었다. 서진아, 넌 도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
같은 반아이가 물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물었다. 비법 있어? 나도 알려줘. 그냥 보면 돼. 뭘 봐? 모양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다. 서진은 설명을 잘하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게 남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았다. 집에서 제국은 서진에게 물었다. 학교 숙제 다 했어? 응. 어려운 거 없었어? 없어. 근데 아빠. 응? 저 차들 왜 자꾸 같은 길로만 가? 서진이 CCTV를 가리켰다. 제국은 화면을 봤다. 5번 하역장으로 가는 트럭들이 좁은 길로 몰려 있었다. 그게 지정된 경로니까. 근데 넓은 길이 있는데도 규칙이 그래. 5번 하역장은 3번 경로로만 가게 되어 있어. 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다. 제국도 사실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비효율적인 동선이었다. 하지만 매뉴얼을 바꿀 권한은 없었다. 2010년 서진은 10살이 되었다. 4학년.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냈다.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오세요. 다른 아이들은 가족, 풍경, 동물을 그렸다. 서진은 선과 화살표를 그렸다. 복잡한 도형과 경로, 물류단지 차량 동선이었다. 미술 선생님은 그림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서진아, 이게 뭐니? 차 다니는 길이요. 자유주제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그렸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점수는 낮게 줬다. 창의성 부족. 서진은 점수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학교에서 블록 쌓기 대회가 있었다. 주어진 블록으로 가장 높은 탑을 쌓는 대회였다. 서진은 참가했다. 다른 아이들이 무작위로 블록을 쌓을 때 서진은 구조를 먼저 생각했다. 서진아, 빨리 쌓아야 이기는 거야. 옆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았다. 균형을 맞췄다. 15분 뒤 탑이 완성됐다. 다른 아이들보다 낮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이 탑을 흔들었다. 대부분의 탑이 무너졌다. 서진의 탑만 남았다. 그는 1등을 했다. 축하해, 서진아. 담임교사가 상장을 건넸다. 서진은 상장을 받고 고개를 숙였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기쁘지 않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잘한 건지. 교사는 이해하지 못했다. 1등을 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서진은 상장을 가방에 넣고 교실을 나갔다. 그날 밤 제국은 상장을 받다. 와, 1등 했구나. 대단한데. 아빠, 나 천재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제국은 서진을 바라봤다. 왜 그런 걸 물어? 애들이 그래. 나보고 이상하대.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제국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서진은 특별했다.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게 천재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환경이 만든 재능일 뿐이었다. 서진아, 넌 그냥 내가 본 걸 이해하는 거야. 차들이 움직이는 거, 길이 연결되는 거, 그걸 매일 봐서 익숙한 거지. 그럼 천재 아니야? 천재가 뭔지 아빠도 잘 모르겠어.
다만 너는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보고 있어.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2011년 서진은 11살이 되었다. 5학년. 물류단지 야간관리원으로 11년째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12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다. 서진아, 중학교 가면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 친구는 사귀고 싶어? 글쎄, 서진은 관심이 없었다. 대신 매일 밤 관제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차량 동선, 신호체계, 효율적인 경로. 11살 아이가 그릴 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제국은 서진의 그림을 모아뒀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이의 취미일 뿐일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서진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 환경이 만든 아이. 조용한 천재의 징후를 보이는 아이였다. 시스템 전면 다운입니다. 복구 불가능합니다. 물류단지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2012년 6월 대형 물류단지는 마비되었다. 관제실 모니터는 모두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했다. 해외 기술팀 언제 옵니까? 내일 오전이래요. 근데 복구까지 사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트럭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수백 대가 대기 중입니다. 일단 수동으로라도 돌려야죠. 차단기 직접 열고 닫고요. 제국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입구부터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틀 전 설치한 자동 출입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이었다. 물류단지는 6개월 전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동선 자동 배정, 출입 자동 통제. 해외 기술로 만든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멈췄다. 윤 씨, 일단 수동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네. 제국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수동 전환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보고했다. 수동 전환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단기를 직접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몇 개인데요? 입구 6개, 하역장 12개, 출구 6개. 24개를 손으로 연다고요?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한여름 더위가 쏟아졌다. 입구 차단기 앞에는 트럭 기사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스케줄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라서요. 그럼 손으로라도 열어주세요. 빨리요. 제국은 차단기 제어함을 열었다. 수동 레버를 당겼다.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첫 번째 트럭이 들어왔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자동 안내 시스템도 멈춰 있었다. 저기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화물 종류가 뭡니까? 전자제품입니다. 5번 하역장으로 가세요. 트럭이 움직였다. 하지만 5번 하역장 차단기도 닫혀 있었다. 제국은 뛰어갔다. 다시 수동 레버를 당겼다. 차단기가 열렸다. 트럭이 들어갔다. 하지만 벌써 다음 트럭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국은 물류단지를 뛰어다녔다. 입구, 하역장, 출구. 차단기를 열고 닫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58살의 몸은 버거웠다. 아빠 괜찮아? 윤서진이 물병을 건넸다. 12살. 중학교 1학년이었다. 방학이라 오늘은 관제실에 와 있었다. 괜찮아. 고마워. 제국은 물을 마셨다. 서진은 관제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은 여전히 빨간 경고등이었다. 아빠, 저 시스템 이상해. 뭐가? 차들 가는 길이 이상해. 서로 겹쳐. 제국은 서진 옆에 앉았다. 서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봐. 3번 입구차가 5번 하역장 가려면 이 길로 가야 하잖아. 근데 1번 입구차도 같은 길 써. 그래서 막혀.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어. 왜? 이 길로 가면 안 겹치는데. 서진이 다른 경로를 가리켰다. 제국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우회 경로가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경로를 사용하지 않았다. 매뉴얼이 그래. 해외 기술팀이 설계한 거니까. 근데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면 더 빨라. 서진은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렸다. 물류단지 약도. 그리고 차량 동선을 색깔별로 표시했다. 빨간 선, 파란 선, 초록 선.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였다. 제국은 그림을 들여다봤다. 자신이 12년 동안 노트에 기록한 내용과 비슷했다. 아니, 더 정교했다. 서진은 관제실에서 자라며 차량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서진아, 이거 아빠한테 줄 수 있어? 응. 제국은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연구 노트를 떠올렸다. 1999년 국영통신연구소 신호 분산 알고리즘 과부하 상태에서 신호를 우회시키는 방법. 그때 자신이 설계한 논리와 똑같았다. 밤 11시 관리소장이 관제실로 올라왔다. 윤 씨, 내일도 이렇게 할 순 없어요. 사람이 죽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팀 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국은 서진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를 펼쳤다. 12년 동안 기록한 차량 동선, 병목 구간, 충돌 패턴,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었다. 소장님, 제가 임시 방법을 제안해도 될까요? 무슨 방법? 수동으로 차량을 배정하는 겁니다. 시스템 없이 사람이 직접이요. 그게 가능해요? 차량이 하루에 600대가 넘는다고요. 패턴이 있습니다. 화물 종류별로 시간대별로. 제가 12년 동안 봐왔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윤 씨, 그건 무리예요. 해외 기술팀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사흘을 이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트럭 기사들도 우리도요. 아니, 그래도 시스템 없이 어떻게 시스템보다 경험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제국을 빤히 바라봤다. 야간 관리원. 12년째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외 기술팀을 대신한다고? 윤 씨, 농담이죠? 아닙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고라도 나면요?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 버텨봅시다. 해외팀 오면 다 해결될 겁니다. 소장이 나간 뒤 서진이 물었다. 아빠, 정말 할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넌 12살이야. 그래도 나도 봤잖아. 차들 움직이는 거.
제국은 서진을 바라봤다. 12살 아이. 관제실에서 자란 아이. CCTV 화면을 10년 넘게 본 아이. 어쩌면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좋아. 같이 해보자. 다음 날 아침 해외 기술팀이 도착했다. 3명의 엔지니어. 그들은 시스템을 점검했다. 오후 1시 결과가 나왔다. 코어 모듈 전체 교체가 필요합니다. 최소 5일입니다. 5일이요? 사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부품도 공수해야 하고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5일. 그동안 물류단지는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수밖에요. 그날 밤 제국은 결심했다. 서진과 함께 관제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서진아, 우리가 해보자. 응. 제국은 차량별 동선을 정리했다. 전자제품은 5번 하역장, 식품은 3번 하역장, 의류는 7번 하역장. 그리고 시간대별 트럭 대수를 예측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가 피크였다. 밤새 작업했다. 임시 매뉴얼을 만들었다. A사 용지 10장, 차량 종류별 경로, 병목 구간 회피 방법, 긴급 상황 대처, 모든 게 제국의 경험에서 나왔다. 새벽 5시 제국은 관리소장에게 전화했다. 소장님, 오늘 제가 차량 배정해 보겠습니다. 윤 씨, 정신 차려요. 그거 안 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오전 1시간만. 그것도 안 되면 즉시 중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9시 제국은 입구에 섰다. 서진은 관제실에서 무전기를 들었다. 첫 트럭이 들어왔다. 화물 종류는요? 전자제품입니다. 제국은 노트를 확인했다. 5번 하역장, 우측 경로로 가세요. 우측이요? 보통은 좌측인데요. 오늘은 우측이 빠릅니다. 트럭이 움직였다. 서진이 무전기로 말했다. 아빠, 다음 차 들어와. 2번째 트럭. 식품. 3번 하역장. 좌측 경로. 3번째 트럭. 의류. 7번 하역장. 중앙 경로. 차량들이 겹치지 않고 흘러갔다. 1시간이 지났다. 트럭 50대가 무사히 처리됐다. 병목도 충돌도 없었다. 소장이 관제실로 올라왔다. 윤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2년 동안 본 겁니다. 패턴을요. 소장은 모니터를 봤다. 차량들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시스템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는 말을 잃었다. 5일 동안 제국과 서진은 물류단지를 돌렸다. 해외 기술팀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 사람이 시스템을 대신했다. 부분 복구.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시스템 복구 완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대회의실. 2012년 6월 말 오후 3시. 관리소장이 프로젝터 앞에 섰다. 회의 테이블에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윤제국은 구석 자리에 섰다. 옆에는 윤서진이 있었다. 왜 관리원을 회의에 부른 겁니까? 한 직원이 물었다. 소장이 대답했다. 시스템 다운 기간 동안 임시 운영을 담당한 분입니다. 임시 운영이요? 네.
윤재국 씨가 수동으로 차량 배정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사고 없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야간 관리원이 시스템을 대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소장이 일어나 인사했다. 이도현 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보고 들으러 왔습니다. 이도현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대기업 물류 자동화 시스템 협력사 수석 시스템 설계 책임자. 이번 시스템의 원 설계자였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계속하시죠. 소장이 보고를 이어갔다. 시스템 오류 원인, 복구 과정, 피해 규모, 그리고 임시 운영 방법. 제국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다. 이도현은 고개를 들어 제국을 봤다. 윤재국 씨가 맞습니까? 네. 수동으로 어떻게 운영했죠? 12년 동안 기록한 차량 동선 패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패턴이요? 제국은 노트를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이도현은 노트를 받아 펼쳤다. 손으로 그린 약도, 시간대별 차량 대수, 병목 구간 표시, 12년치 기록이 빼곡했다. 이걸 혼자 다 했습니까? 네. 전공이 뭡니까? 통신공학입니다. 과거의 신호 분산 알고리즘을 연구했습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신호 분산. 자신도 그 분야 출신이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다. 아마추어 기록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논리가 담겨 있었다. 어느 연구소 출신입니까? 국영통신연구소입니다. 언제까지 계셨죠? 1999년까지입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1999년. IMF 시절. 많은 기술자가 밀려난 때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제국 옆에 아이를 봤다. 저 아이는 누구죠? 제 아들입니다. 왜 회의에 데려왔습니까? 소장이 끼어들었다. 이 아이도 임시 운영을 도왔습니다. 관제실에서 무전 담당을요. 12살짜리가요? 네.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도현은 서진을 자세히 봤다. 작은 체구, 또렷한 눈빛.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도현을 바라봤다. 이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이름이 뭐죠? 윤서진입니다.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이도현은 서진을 한참 바라봤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이도현은 시선을 거두고 서류를 정리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재국 씨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 설계에 현장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경로 배정이 비효율적입니다. 병목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우회로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야간 관리원이 시스템 설계를 비판하다니. 하지만 이도현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 있는 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죠? 제국은 프로젝터를 가리켰다. 화면 좀 써도 될까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은 앞으로 나가 물류단지 약도를 그렸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경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3번 입구에서 5번 하역장 가는 경로가 1번 입구 경로와 겹칩니다.
피크 시간대엔 병목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국은 파란색으로 우회 경로를 그렸다. 이 길로 가면 겹치지 않습니다. 거리는 100m 더 길지만 시간은 5분 단축됩니다. 이도현은 화면을 응시했다. 제국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설계할 때 놓친 부분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제국의 경로대로 입력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효율 15% 증가. 왜 이걸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안했습니다. 3년 전에요.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다. 다음 업데이트 때 반영하겠습니다. 윤재국 씨,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국은 노트 복사본을 건넸다. 이도현은 노트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제국과 서진도 일어섰다. 윤재국 씨, 잠깐만요. 이도현이 불렀다. 제국은 멈춰섰다. 회의실에는 이도현과 제국 그리고 서진만 남았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드님이 언제 태어났죠? 2000년입니다. 몇 월이죠? 제국은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추정으로 2000년 초입니다. 추정이요? 네. 유기된 아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2001년 겨울에요.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다. 어디서 발견했죠? 이 물류단지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생후 몇 개월쯤이었습니까? 10개월에서 1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 제국은 그를 바라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이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도현은 눈을 떴다. 그리고 서진을 다시 봤다. 작은 체구, 또렷한 눈빛, 입술 모양. 모든 게 동생을 닮았다. 12년 전 사망한 동생. 그리고 실종된 조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네. 제국과 서진이 나갔다. 이도현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00년 여름. 동생 부부와 갓난아기.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달이었다. 작은 얼굴, 또렷한 눈. 지금 본 윤서진과 닮았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같았다. 이도현은 휴대폰을 꺼냈다.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했다. 확실해야 했다. 단순한 의심으로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이도현은 다시 물류단지를 찾았다. 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제국이 문을 열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료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이도현은 관제실에 들어왔다. 좁은 공간이었다. CCTV 모니터, 낡은 책상, 구석에 침낭. 이곳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여기서 아드님을 키우신 겁니까? 네.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괜찮았습니다. 이도현은 책상 위 사진을 봤다. 제국과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 서진은 8살쯤 되어 보였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표정이었다. 아드님이 친자식은 아니시군요. 네.
하지만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친부모 찾으려는 시도는 했습니까?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국은 잠시 말을 멈췄다. 1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있다면요? 그건 서진이가 결정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번호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무슨 일로요?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국은 명함을 받았다. 이도연은 관제실을 나섰다. 차에 타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다. 2000년 여름,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조카는 생후 넉 달이었다. 사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차가 전복되고 불이 났다. 동생 부부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기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망 처리를 권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다. 이도연은 몇 달 동안 찾았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다. 12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윤서진을 봤다. 나이, 외형, 발견 시기. 모든 게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DNA 검사를 해야 했다. 이도연은 사무실에 도착해 비서에게 말했다. 사설 탐정 한 명 섭외해 주세요. 조용히 조사할 사람으로요. 무슨 조사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윤서진. 2001년 12월 발견. 윤제국이 보호자로 등록. 친부모 정보 없음. 모든 게 제국의 말과 일치했다. 혈연 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한데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연은 보고서를 덮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국에게 말해야 할까? 서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12년 전 조카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동생의 마지막 부탁.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도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 진실은 천천히 드러날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윤제국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10월 물류단지 근처 작은 카페. 이도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제국은 48살이었다. 제국은 고개를 들어 이도현을 바라봤다. 무슨 제안입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진이와요. 제국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든 채로 굳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동생이 2000년 여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부부 둘 다요. 당시 생후 넉 달 된 아들이 있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이가 맞습니다. 서진이와요. 발견된 시기, 외형, 모든 게 일치합니다. 제국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12년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가능성이었다. 서진의 친부모. 혈육. 진짜 가족. 확실하지 않으시잖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맞다면요?
이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국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다. 유전자 검사.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까? 12년이 무너질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도연은 명함을 하나 더 건넸다.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 연락처였다. 제국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제국은 관제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12년 전 그날처럼, 보일러실에서 아이를 안았던 그날처럼, 서진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12살, 중학생,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표정은 밝아졌다. 학교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친구는 아직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제국은 서진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 편안한 숨소리, 자신의 아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키운 아이. 하지만 그게 다른 게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국은 서진과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우유, 간단한 식사였다. 서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만약 내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우유를 마시다 멈췄다. 고개를 들어 제국을 봤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만난 적도 없는데. 만약 만나면? 글쎄,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잖아. 제국은 안도했다.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서진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서진아, 혹시 검사 같은 거 해볼래?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내 친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서진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하기 싫어. 왜? 알고 싶지 않아. 지금이 좋아. 제국은 서진을 바라봤다. 아이는 진심이었다. 표정에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제국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도 공정하진 않죠. 서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제국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도연의 말이 맞았다. 서진에게 선택권을 줘야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진실을 알면 서진이 떠날까봐. 그날 밤 제국은 서진과 마주 앉았다. 관제실 책상. 두 사람은 12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아, 아빠가 솔직하게 말할게. 응. 내 친척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제국을 바라봤다. 아빠는 하고 싶어? 제국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두려웠다. 서진을 잃는 게 두려웠다.
아빠, 솔직하게 말해. 아빠는 하기 싫어. 내가 떠날까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 안 떠나. 어디 가는데? 만약 친척이 맞으면? 그래도 안 떠나. 여기가 내 집이야. 제국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제국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아빠, 나 검사해도 돼.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아빠는 아빠니까. 서진아, 나 보일러실에서 발견됐잖아. 그거 알아. 아빠가 나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설 갔겠지. 근데 아빠가 데려왔어. 12년 동안 키웠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제국은 서진을 안았다. 12살 아이. 자신보다 성숙한 아이. 관제실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운 아이. 고맙다, 서진아. 뭐가? 내가 있어줘서. 나도. 다음 날 제국은 이도현에게 전화했다. 검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결과가 나와도 서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강요는 없어야 합니다. 약속드립니다. 2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봉투가 병원에서 우편으로 도착했다. 제국은 봉투를 들고 관제실에 앉았다. 서진도 옆에 앉았다. 아빠, 열어봐. 너는 안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그게 뭐가 나와도 괜찮아. 제국은 봉투를 바라봤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다. 서진의 혈연, 친족, 진짜 가족.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까? 그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나중에 보자.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응. 서진은 옆에 앉아 CCTV 화면을 봤다. 트럭들이 움직였다. 입구로 들어와 하역장으로 가고 출구로 나갔다. 끊임없는 흐름. 12년 동안 본 풍경. 아빠. 응. 아빠는 나한테 좋은 아버지야. 제국은 서진을 바라봤다. 아이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다.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호칭. 항상 아빠라고만 불렀다. 고맙다, 서진아. 아빠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 왜? 아빠 인생에 내가 있어서. 아빠도 덜 외로웠을 거 아니야. 제국은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서진이 없었다면 자신의 12년은 어땠을까? 고시원에서 홀로 늙어갔을까? 대리운전만 하며 하루하루 버텼을까? 그래,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밤이 깊었다. 제국은 서진을 재웠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무거웠다. 진실의 무게. 하지만 열지 않았다. 언젠가는 열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열지 않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서진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혈연이 아니어도 혈연이어도 선택한 가족이라는 것. 제국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봤다. 물류단지에 불이 켜져 있었다. 트럭들이 움직였다. 내일도 차들은 흘러갈 것이다. 자신과 서진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함께. 며칠 뒤 이도현이 다시 찾아왔다. 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제국이 문을 열었다. 결과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언제 보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진을 봤다. 아이는 관제실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행복해 보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윤재국 씨, 혹시 결과가 제 조카와 일치해도 억지로 데려가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하지만 전 지키지 못했죠.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이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만약 서진이가 제 조카가 맞다면 적어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윤재국 씨가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도연은 인사하고 돌아섰다. 재국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진실은 여전히 봉투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빠 친구? 뭐, 비슷한 사람이지. 서진은 다시 숙제에 집중했다. 재국은 CCTV 화면을 봤다. 트럭들이 흘러갔다. 12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책상 서랍 속 봉투, 그 안에 진실. 언젠가 열릴까? 아니면 영원히 닫혀 있을까?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12년 전 겨울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선택. 그 선택이 만든 가족. 윤재국과 윤서진. 아버지와 아들. 그게 전부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